안녕하세요. 스토리필드입니다. 오늘은 전자출판사 북카페에서 나온 나스메 소세키 몽시비아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나스메 소세키는 일본의 셰익스피어라 불리는 대표적 작가로 1984년부터 2004년도까지 일본 돈 1,000엔의 얼굴이 들어가 있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1867년 출생인 소세키는 어려운 가정에서 자랐지만 1900년도 일본 문무성의 국비 유학생 1호로 영국 유학을 가게 되었으며 이때 영국에 체류하면서 보고 들은 내용으로 단편소설 런던탑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유학할 당시 쓴 작품이 나는 고양이로 소이다이며 이후 도련님을 발표하며 대중에 알려지게 됩니다. 소세키는 이 무렵 서구의 근대화에 눈뜨면서 일본의 근대화와 일본 문학이 나아갈 방향에 대하여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고민의 과정에서 나온 작품이 마음이라는 작품입니다. 그리고 나스메 소세키의 단편 중 몽시비아는 여름밤 동안에 꾼 몽상적 꿈 이야기로 조금은 괴기하고 환상적인 이야기처럼 보일 수 있으나 인간의 삶과 죽음에 대한 무의식의 꿈이라는 소재를 빌어 풍자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참고로 그의 대표작으로는 나는 고양이로 소이다, 도련님, 풀베개, 태풍, 산시로, 그후, 문, 마음 등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그의 작품인 몽시비아 중 몇 가지 이야기를 뽑아 여러분께 소개해 보려 합니다. 첫 번째 꿈 이야기는 사랑하는 여자를 잃고 재회를 꿈꾸는 남자 이야기로서 다시 만나러 오겠다는 죽은 여자의 약속을 믿고 100년을 기다리지만 결국 100년이 순식간에 지나고 여자는 백합의 모습으로 남자를 찾아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소세키는 사랑에 대한 기다림과 아름다움을 백합의 입맞춤이라는 표현으로 신비하고 몽환적으로 풀어내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눈이 먼 아이를 버리려고 숲속을 배회하다 길을 잃은 아버지의 이야기로 보통의 아이와는 다르게 다소 어른스러운 말투와 행동이 거슬렸던 아버지는 눈이 먼 아이를 버리기 위해 아이를 업고 산을 헤매다 길을 잃습니다. 시각장애인이지만 모든 것을 꿰뚫고 있는 듯한 아이를 등에서 내려놓는 순간 이 아이가 전생에 자신이 죽였던 시각장애인이었음을 기억해내게 됩니다. 알듯 모를 듯한 우리 인간 내면에 존재하는 죄의식이 하나의 업보가 되어 다시 자기에게 돌아옴을 눈먼 아들과 남자의 이야기로 풀어내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 꿈 이야기는 다소 몽환적인 장면과 대사가 마치 꿈을 꾸는 듯 펼쳐집니다. 이발소에 앉아서 거울에 비치는 세상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꿈에서 현실로 넘어간 것인지 아니면 현실에서 꿈으로 넘어간 것인지 기묘한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흰옷을 입은 남자, 인력거, 금붕어와 금붕어 장사꾼.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진실일까 허상일까? 우리가 알고 보고 있는 모든 것이 진실이라고 한다면 진실이라는 실체는 과연 무엇일까? 무엇을 기준으로 진실과 허상을 나눌까 하는 근본적인 물음을 갖게 합니다. 열 번째 꿈 이야기. 마을의 제일 잘생긴 남자 쇼타로. 그는 저녁이면 과일가게 앞에 쭈그리고 앉아 오가는 여자의 얼굴을 쳐다봅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가게를 찾은 한 연인에게 반하게 되고 그 여인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 집까지 배달을 나갔다 그 길로 영영 돌아오지 못하는 신세가 되는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다소 황당한 돼지떼와 절벽에서의 사투, 그리고 결국 돼지들이 쇼타로를 핥으며 그는 살아남지 못하게 됩니다. 독특한 소재를 다소 괴기하고 몽환적으로 풀어나가고 있는 작품입니다. 눈에 보이는 외모가 중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그 한 가지만 보고 상대를 평가하는 것은 너무나 많은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는 풍자적인 이야기입니다. 일본 근현대 문학을 대표하여 일본 돈의 모델로 될 정도로 국민적 작가로서의 기반을 다진 사람, 나스메 소세키. 현재도 그의 작품이 중고등학교 교과서에 비중 있게 실리며 근현대 문학의 큰 기둥이 되고 있습니다. 제국주의 시대에 태어난 인물이지만 그렇다고 숨김없이 그대로 일본 제국주의를 찬양하거나 인종주의적인 행동을 한 것은 아니지만 그의 작품에 단편적으로 중국이나 조선인을 깎아내리는 발언이나 생각들을 엿볼 수 있어 주변국을 보는 그의 근본적인 생각을 알 수는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암울했던 1900년도 초반
바다 건너 일본에서는 어떠한 인물이 일본 문학의 근대화를 위해 애썼는지 엿볼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고맙습니다. 스토리필리였습니다.